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휘청거리 한 대 얻어먹고 온 증시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각이 죽은? 각이 죽었어요. 네, 각이 죽어버렸어 오늘. 네. 오늘 근데 시장 많이 빠졌다가 도로 다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회복을 못했어요. 빠진 상태 그대로 끝나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쓰려. 네, 네. 차라리 제가 많이 빠진 날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시장도 같이 빠져줬으면 네. 언더퍼폼 혼자 하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믿게 시장은 도로 좀 많이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대승적으로 가셔요. 대승적으로. 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십시오. 아직 소인배인가 봅니다. 마냥 좋을 수 없죠. 뭐.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0.2%대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겨우 0.2%밖에 안 떨어졌다고? 예. 한 1.5% 떨어진 느낌인데? 그렇죠. 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조금 떨어지니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4,700억, 코스닥은 1,900억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1,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6,5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 거예요? 6월달 들어와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5월까지는 계속 팔았었고 네. 사실 충분히 만땅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중개형 ISA 새로 나와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메일 폭발 직전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제 혜택 관련해서 향후에 상당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까지 그 분리과세 비슷하게 제한된 과세 이 9.9%로 가니까 향후에 2023년 이후를 대비했을 때는 한번 꼭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막 연락이 와요. 방송 보고 해야 되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빨리 해. 이렇게 지금부터 해놔야 5년 쌓아서 공간을 해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좀 문의가 많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 간략하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 전부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중개형 ISA가 뭐냐. 일단 기존에도 ISA는 있었거든요. 신탁형 그리고 일임형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중개형이고요. 그종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네, ETF나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ETF를 사거나 국내 주식도 살 수가 있어졌고요. 네. 그리고 일임은 불가능합니다. 저희한테 맡긴다는 걸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신해서 운용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운용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따로 운용을 해드리는 일임형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고 이 중개형 ISA는 저희가 대신해서 운용을 못하고 다만 저희가 팁을 드리면은 뭐 추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IRP가 우리가 드리듯이 IRP 투자 리밸런싱 제한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네, IRP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추천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것처럼 ISA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ISA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 가장 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비과세인데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과세가 될 예정이고요. 세율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아직은. 네. 예, 해외 주식 세율이 지금 22%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세율이 높잖아요. 선거를 많이 토해내야 돼서 이 ISA로 투자를 하신다면 200만 원 소득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이상의 소득은 무한대로 1억을 벌든 5억을 벌든 무한대로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분류과세가 되고요. 분리과세는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세 지금 15.4%가 나가잖아요. 그것도 좀 덜 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것도 15.4가 아니라 9.9%로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자를 100만 원만 받아도 15.4% 되는데 ISA로 뭔가 채권을 사거나 그냥 펀드를 가입해서 이자를 배당을 받는 거는 9.9%. 배당 소득하기 좋은 계좌네. 네, 200만 원 소득까지는 비과세니까요. 배당 소득이 200만 원 넘기도 쉽지가 않죠. 아니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기존에 23년부터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없어요. 네,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일지 2천만 원일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5천만 원이라 했는데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은 더 이상 하지 마겠습니다. 끝. 네. 네. 네.
뭐 연임 제도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은 바뀌죠. 당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시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6월 달까지 개설을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직접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 무료 수수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뭐 전혀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건 꼭 필요한 계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증권사는 뭐뭐 건설하라고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게요. 도대체. 네. 참나 대체가 없네 회사도. 네. 네. 아니 아무리 뭐 반도체 치킨 게임 어디 치킨 게임 하지만 증권만큼 치킨 게임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뭐 꼬꼬댁이죠.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금융회사 직원들도 많이 모르고 있을 텐데요.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임형이나 신탁형을 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신한금융투자로 이전을 하셔서 신규를 하신다고 하면 온라인 그 무료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거 기존 거를 만약에 해지를 하고 여기서 재가입을 한다. 그러면 무료 수수료가 적용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1년에 2천만 원씩 납입을 해서 총 1억까지 가입을 하는데 그 한도가 복원이 안 돼서 한도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16년도에 ISL 계좌를 개설을 한 분이다. 그러면은 한도가 1년에 2천씩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한도를 이제 해지하고 일로 2021년도에 넘어오게 되면은 기존까지 4번 입금한 분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가입한 거는 총 한도가 2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러면 일임형 신탁역은 직접 주식 매매가 안 되니까 만약 그쪽 회사에서 중개형으로 바꾼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도가 없어져요? 그거는 그쪽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돼? 아마 거기서 이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무료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도가 되느냐? 한도는 지속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서비스를 바꿔도 네. 그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에서. 그러면은 그 한도가 중요하신 분은 오지 마셔요. 네. 이전을 하는 거는 한도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가입하셨다 이러면은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한 몇 년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굳이 신금토로 넘어오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니 뭐 굳이 신금도 아니더라도 뭐 네. 각자 알아서 이건 ISA는 네, 세금 제도 때문에 확보는 해놓으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아직도 사람이 해? 빨리 좀 해봐. 빨리. 지겨워 죽겠네 아주. 네. 예, 다 돌아 15세에서 지금 다 돌아갔어 지금 채널. 네. 청소년들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이상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뭐예요? ISA가 무슨 약자입니까?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이고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스고이. 맞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사가라는 이사 계좌냐 이랬지. 알겠습니다. IS 이사. 네. 네. 이사들만 드는 계좌야? 줄여서 얘기하기 좋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네, 전일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아마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많이 회복해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언제 테이퍼링 논의도 지금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언제냐도 좀 문제. 자, 오늘 저녁에 고용 나오죠. 네, 고용 보서도 중요한데. 근데 민간 고용 보니까 한 100만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가 미국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이주열 총재님께서 올해 안에 한번 하실 것 같다고 뉘앙스 해주셨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신경도 안 쓰고는 있었지만. 근데도 이제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 첫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보는 것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겠죠. 다만 이제 외국 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미국보다 금리 한 단계 정도는 높아도 상관없어요. 한두 단계는. 네. 우리가 사실 높아야 그동안에 계속 높았지. 근데 아직도 한 단계는 높잖아. 한 단계 높은데 한 두 단계 더 높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단계라는 건 0.25%. 네. 네. 별 차이가 없는데요. 0.25는. 네, 아무튼 하나금투에서 이제 관련 리포트를 내줬는데요. 네. 이민선 연구원님이 올해 4% 내외의 성장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 한 9월 말쯤에 확인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한 성장 시그널이 확인된 이후에야 단기 금리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반영을 할 것이다. 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 금통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5bp 인상이 되겠죠.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17년 6월에 한국은행 창립 기념 행사에서 총재의 정책 전환 예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이 금리 상승을 반영을 한 건 10월에
6월에 발언이 있었고 좀 이후에 10월에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도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과 같은 이런 공식적인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국고채 금리 구간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7, 8월쯤에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동결 의견이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소수 의견은 뭐냐면 금통위원이 한 14명 되나요? 그 14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이제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가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조금 더 다수가 금리 올려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당분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까지도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사 주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우려 목소리가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주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한 여행사가 전 세계에서 하나투어, 모드투어, 트립닷컴, 중국 회사 네. 딱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이 메리츠증권의 이호진 연구원님입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투어 목표 주가는 65,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은 했지만 현재 하나투어 주가가 87,200원입니다. 네. 그래서 70,000원 목표 주가는 상승 여력이 아니라 하락 여력 20%인 셈이고요. 네. 백신 접종 이후에 여행 수요는 회복이 되겠지만 이 패키지 여행 수요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회복이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투어가 2017년까지는 주가가 좋다가 18년에 좀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락 원인을 보면은 출국자 대비해서 하나투어의 패키지 여행 고객 비중이 2014년에는 19%였거든요. 2019년에 점점 빠져서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더 감소해서 8.3%로 전망을 했고요. 23년도에는 7.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해외여행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키지를 좀 덜 가는, 한번 갔던 데는 패키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유여행을 좀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어디야?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막 밥 먹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러고 싶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패키지 가면은 그게 좀 애매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쪽을 보면요, 모두 투어 대비 하나 투어는 50% 할증한 PER 배수 30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7만 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투자 의견도 홀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 50%는 할증해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도 현재 비싸다. 주가보다 20% 높은 낮으니까 좀 우려를 표한 거겠죠. 모드 투어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8,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와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하나투어처럼 출국자 수 대비 모드투어 패키지 고객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10%에서 2019년 7.5%까지 감소했고요. 22년엔 5.8%, 23년엔 5.1%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영향도 있었고요. 오늘 여행이나 뭐 레저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하나투어, 모드투어 5%, 4.5%씩 하락을 오늘 했고요. 네. 인터파크 4.8% 마이너스,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4%, GKL도 마이너스 1.3%, 강원랜드도 마이너스 1.9 전반적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 메리츠의 오늘 리포트처럼 점점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이건 목표가를 상향시켰지만 최근에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네. 하향한 리포트 비중은 4월 달에는 11%였거든요. 5월 달에는 17%로 늘더니 6월 달에는 32까지 늘었는데 기사에서는 이렇게만 언급을 해서 와 많이 늘었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6월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32%라는 숫자에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5월달 수치만 봐도 많이 늘긴 했죠. 4월보다는. 네, 2분기 들어서 뭐 공매도 재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 업종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최근 나온 목표가 하향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더존비즈온, 금호석유, 하이닉스, 삼성전자, MC넥스, 현대차 정도이고요. 그 리포트를 볼 때 목표가 하향 자체보다는 그 논리에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목표가를 그리고 하향하지 않았더라도 그 맥락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숏 리포트에 가깝다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딱 목표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의 어조나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6월 4일 기준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차량 완성차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격의 피크가 2분기라고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해결 모드로 갈 거다라는 거죠. 네. 네, 특히 현대와 기아는 이제 글로벌 업체 대비 가장 적게 타격을 받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다른 애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또 뒷받침된 수요는 많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만 해결되면 신차 출시로 인한 ASP 증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SP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해줘야겠죠. 원자재가 너무 많이 상승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차 위주로 이제 판가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자동차 섹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 차량용 반도체의 해결 시점 네. 2분기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판가 전이 여부 이것도 해결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각도의 TV 보나 보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네. 저희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많이 부끄러워하시네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실 저희 각도기 TV를 준 전문가들이 많이 봅니다. 솔직히 비율적으로 보면 아마 준 전문가가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 중에 우리 걸 보고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저것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가 되고 있다. 사실 시장 상황 끝나고 이렇게 바로바로 네. 상당히 빨리 방송을 해드리는 편 아닌가요? 저희가? 나침반이 잘해서 그렇죠. 그것은 뭐 저는 뭐 하는 게 없고 나침반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5월 14일에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74억 달러 투자를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는 2025년 전기차 판매 목표 100만 대 달성을 위한 옳은 전략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 시장 그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완성차 업체 뭐 기아, 현대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네. 기아차 2.3% 상승, 현대차 1.3% 상승, 만도는 5.7%나 올랐고요. 네. 현대위아 3.5, 현대모비스도 3%. 이외의 자동차 부품업종도 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우리를 따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NBA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의 유수한 무슨 아이비 리그 나오거나 무슨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나오거나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연봉도 바로 6자리 10만 달러 기준으로 6자리 때 막 이렇게 받고 그러잖아요. 인턴이 10만 불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6자리, 네. 6자리를 받잖아요. 6자리를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저작거리에서 막 무슨 그걸 뭐라 그래? 저작거리에서 막 노는 사람들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으면서 정진을 하니 펜실베니아나 뭐 이런 친구들 안 부럽게 경력이 쌓이더라는 거지. 저희 각도기 TV가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싶습니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도 잘 모르는데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계속 꾸준히 하시면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 조금 빠르긴 빨라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빠르죠.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여기가 또 잘 되는 건 꼭 아니라는 점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지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면 그 방향을 좀 아무리 깊게 파도 좀 겉도는 그런 무슨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헷갈리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투자에 있어서 네. 옳은 방향을 옳은 방향? 네. 네. 짚고 그 분야에서 더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계업종이 업종 상승률 1위였습니다. 그렇죠. 2.8%나 올랐는데요. 두산중업은 언제까지 갈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오늘 10% 가까이 네. 상승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유감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기차 다음은 발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핵융합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었어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두산중공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참고로 투자를 못했어요. 네. 말만 하고 투자를 못했죠. 아니 뭐 근데 뭐 그러면 아쉽냐?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아쉬워하면 내 마음을 뺏겨. 그냥 내 마음을 뺏기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서 남잘 되는 거 박수 쳐주라는 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까지 못 간 거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 먹은 건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공부한 거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수익 나는 것만 내 몫이다. 내가 아직
그렇죠. 덜 저기 그 뭐랄까 도가 덜 닦여서 못 잡은 거니까 하나도 쉽지 않다. 2배 이상 올랐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도요? 네, 하나도. 알겠습니다. 네, 내 밥그릇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막 분해. 물론 이제 젊은 때는 좀 분해하셔야 돼요. 그 분함이 나를 더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하죠. 더 승화시키게. 네, 그러니까 뭐 한 30대까지 그 언더로는 그렇게 분해하셔도 돼요. 그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해도 그거를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 그래서 아니야 다음번 기회를 노리면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아파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업종 선순위열 2위는 운수 장비 2% 올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 선순위열 꼴등은 통신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좋았으니까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 예, 마이너스 2.3% 빠졌는데요. 네. LG 플러스가 마이너스 3%, SKT가 마이너스 2.4, KT가 마이너스 1.5 네. 고루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공매도 제기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네. 지난 5월 3일인가 제기를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원활하게 안착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5월 3일에 이제 부분 제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언급을 했고요. 금융위에서는 이제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서 다소 증가했지만 공매도와 주가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주가 지수는 올랐으니까요. 물론 이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긴 한데요. 무차익 공매도로 의심되는 600여 건에 대한 감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이게 있네요, 무차익 공매도가. 네, 개인들의 차익 기간 연장도 지금 너무 적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 개인 공매도 참여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비중을 보니까 개인 공매도 비중은 2019년에 1.1%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개인의 비중이요. 네. 근데 21년도에는 1.6%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019년에는 63%였는데요. 지금은 85%까지 확 늘어났고요. 그 이유는 기관이 줄었기 때문이죠. 기존에 36%에서 이제 14%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매수고 매도고 전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뭐를 사회적인 이런 그 비난과 지탄이 많으니까 기관들이 좀 쫄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 근데 그 공간을 외국인 다 갖고 왔잖아. 그렇죠.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한테도 최대한 많이 풀어주고 사든 팔든 그건 각자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공매도 때문에 아주 지나치게 많이 오를 것도 중간에 오르다 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어, 본질 가치 대비 막 5배 올랐어. 그리고 근데 다시 본질 가치를 떨어져. 그러면 그거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매도가 들어와서 그 본질 가치 대비 한 2.5배부터 공매도가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 밀려. 더 이상 안 올라. 그럼 거기서,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저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저희 닥터TV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거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만 키우면 공매도건 뭐건 그냥 꾸준히 잘할 수 있어요. 실력만 키우면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 탓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상반기 내에 국민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맞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라면 6월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저께 13%였습니다. 와, 근데 12% 더 올리겠다? 예, 2배로 올리겠다. 백신은 확보를 한 것 같으네요. 확보를 했죠. 얀센 백신 10일부터 접종 시작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젊은 층도 빨리 맞게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단일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접종률을 보이겠네요. 한 달에 10%씩 올라가는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많이 하루에 몇천 명씩 맞는다는 소리 있던데.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빨라.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말 콘텐츠들 다양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주말 콘텐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중에 이렇게 했던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만든 게 주말 콘텐츠죠. 그렇죠. 편집 비용도 많이 들고
모든 걸 다 때려 박아서 물량을 때려 박았는데 별로 많이 안 보셔서 조금 슬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회적인 이바지라고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봐주십시오. 재미난 이번에도 그 이건규 대표하고의 대담 나머지 부분도 올라가고 홍익희 선생님과의 대한민국 무역사 등등등 그다음에 권순양의 브릿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바쁘시겠네요.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편집팀도 많이 편집팀들 지금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있죠. 네. 네.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뒤에 편집팀이 직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는 약간 아웃소싱. 네. 그 정도로 저희가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 표현으로 하면 약간 학고방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오디오 봐주신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디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하고 이제 설정을 잘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 장비 사는 거는 제가 거침없이 사는 입장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걸 사야 되니까 항상 잘못된 걸 사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오디오 성능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